거의 말려 죽이는 장이에요. 지금 사람을 이렇게 짜요. 네, 투자자들의 심리를 다 뒤집을 수 있는 뭐가 뭔가. 필요한 거죠. 지금 당장 급반등하면 다들 팔기 급급할 겁니다. 지금 그렇죠. 거기서 그러니까 계속 저항을 받고 그렇죠. 항상 저한테 안전한 주식 추천해 달라고 그래요. 근데 주식 자체가 위험 자산인데 은행에 넣어놔야죠. 은행에. 그렇죠. 아니, 굳이 대형주 중에서 본다라고 하면 예. 삼성전자보다 네. 가 낫다. 그나마 시장 대비 잘 견주하게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 상반기에 화두 중에 하나가 투자의 중요한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원고, 투고, 쓰리고 여기는 투자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우입니다. 네, 전민기입니다. 예. 아니 이거 방송 계속 해야 됩니까? 아, 나는 이제 요즘 주식장이 너무 재미가 없어서 네. 방송 안 합니다. 방송은 해야죠. 왜요? 열심히 해야죠. 해야 돼요? 뭐라도 열심히 해야죠. 그래? 주식도 안 하고 방송도 안 하고 그럼 뭘 할 거예요? 내 주식 살려낼 수 있어? 저의 능력은 아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맞아요. 정보를 얻고 그런 노력을 해야 음. 네, 당장에 뭐 우리가 주식 뭐 가격을 끌어올리겠습니까? 뭐 음. 하겠습니까? 많은 공부라도 해야죠. 일단 힘내 보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리 주식장이 재미없다지만 뒤져 보면 뭐가 하나라도 나올 거예요. 그렇죠? 네. 네, 하나라도 나와. 하나라도 보면. 해야죠. 예. 네. 그래서 이분 모셨습니다. 뭐 모르는 분야가 없습니다. 올라운드 플레이어. 스타킹보다 더 유연한 사고와 유연한 분석을 가진 네. 분입니다. 네, 증권계 요가 선생 엄청 유연합니다. 황유연 신해양금융투자 PB팀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유연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성함은 유현입니다. 네. 네, 오랜만에 뵙네요. 네, 나중에 지금 제가 개인 채널은 안 하고 있는데 네. 나중에 혹시나 하게 되면 네. 황유연의 유연한 주식 투자 괜찮은데요? 뭐 이렇게 하려고 와이프가 이미 지어놨어요. 아, 그랬었어요. 네, 네. 안 할 뿐. 네. 네, 안 할 뿐입니다. 아, 근데 요즘에 지인들 만나면 무슨 질문 가장 많이 해요? 언제 올라가냐 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렇죠. 네. 네, 근데 뭐 이제 그 단계도 사실 지났죠. 이제 좀 약간 받아들이고 하락장을 겸허에 수용하면서 네. 잃을 때 덜 잃자. 아, 약간 그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 요즘에 사실 하시는 분들 특히나 최근 1, 2년 내에 시작하셨던 분들 굉장히 힘든 네. 구간. 정말 꿀 같은 구간만 보다가 그죠. 주식시장의 무서움을 이제 제대로 보시고 있을 거고 특히나 제일 이제 지금 힘드신 분들이 작년에 한국 주식은 안 되겠다 싶어서 미국 주식 갔다가 사실 미국 주식의 하락률만 보면 사실 올해 더 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들 이제 좀 미국 주식한테도 배신당하셨던 분들이 아마 더 크실 건데 그렇죠. 아니 해보니까 네. 떨어질 때 빼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아. 그렇죠. 약간 쪼니까 몸이 굳어버렸어 완전히. 그래서 네. 예전에 왜 힘센 친구가 옆에서 나 협박하면은 아무 말도 못하고 굳은 것처럼 근데 이거를 빼서 어차피 떨어지는 거 네. 빼서 옮겨야 되는 건지 그쵸, 이것도 어렵고 저는 그냥 자포자기 심정으로 네. 차라리 그게 나요. 근데 네. 괜히 어설프게 빼죠. 손절한다고 빼면 또 그때부터 반대하고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어. 네. 그럼 아닌가 이거 조금이라도 사야 되나?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해볼까? 이래서 살짝 사면 다시 또 떨어지고 이래서 계좌가 녹는다. 네. 그러니까 예. 작년에 네. 이게 못 모르고 덤볐다가 좀 맞아요. 번 게 아주 사람 배려놨어요. 난 내가 잘하는 줄 알았잖아. 나 심지어 40% 먹은 것도 있었어요. 와우. 작년에. 바이오 하나 사가지고 물론 딱 돈 100 넣었지만 140에 빼고 내가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그리고 네.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걸 경험하거나 옆에서 봤기 때문에 네. 투자에 아주 몹쓸 습관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뭐 목표 습관까지는 아니고 뭐 좋은 습관이요? 아니요 뭐 수익 났으면 네. 뭐 잘한 건데 하락했을 때 조금만 더 이제 좀 주변 환경도 보고 이게 약간 이렇게 취해 있으면 네. 이게 좀 그렇거든요. 이게 지금 뭐 본격적인 말씀 드리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지금 굉장한 비관론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FOMC 결과 발표한 이후에 어제는 잠깐 좋았지만 네. 또 오늘 사실 한국 시장은 별로 생각보다 좋지는 않았고 사실 모양도 사실 더 미국보다 더 안 좋아져 버렸어요. 네. 근데 우리가 3,200 넘어갔을 때도 네. 3,400 간에 500 간에 그런 소리 굉장히 많았잖아요. 맞아요. 맞춰 간다. 그렇죠. 근데 지금 또 2,500 깨지니까 네. 2,400 간에 300 간에 200 맞아요. 간에 뭐 2,000 깨지네 그런 소리 나와요. 이게 한쪽의 의견으로 지나치게 쏠렸을 때가 그 변곡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비관론이 굉장히 득세를 할 때 근데 물론 여기가 바닥은 아니고 저도 조금 더 조정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뭐 일정한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네. 지금 팔아야 되지 말아야 될 근거들.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비춰봤을 때 이 구간 좀 버티면 네. 또 좋은 날 분명히 옵니다. 지금 사야 돼. 좀 더 지나서. 근데 나 같은 사람 어떤 줄 알아요? 또 이제 보다가 네. 올라가네. 음. 가네 하다가
다들 이제 음. 이제 갑니다 할 때 산단 말이야. 근데 네. 그때도 사실은 저는 생각이 좀 이른 것 같아요. 한 사이드카 정도는 발동 한번 돼야. 그 얘기를 사실 그렇지 않아도 네. 나와요 그럼. 저 말고 이제 다른 형님들, 이제 네. 슈퍼게이밍 형님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분들이 많이. 야, 이거로 이게 단기간에 사실 그러니까 빨리 끝나려면 네. 이 지루한 사실 두세 달 동안 정말 지루했잖아요. 거의 말려 죽이는 장이에요, 지금. 사람을 이렇게 짜요. 네. 근데 이거를 길게 기간 조정을 끝내려면 이 고통스러운 기간이 길어요. 그냥 근데 한 방에 떨어뜨려라. 한 방에 떠나려면 그냥 이건 사실 조금 주식 100% 보유자분들은 굉장히 가슴 아프겠지만 그렇죠. 오히려 그냥 뭐 한 방에 매를 세게 맞고 끝내는 것도 약하게 10대 맞을래 세게 한 대 맞을래 뭐 그런 차이긴 한데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과거의 경험상 이제 이런 경험들이 와야 정말 이제 지금은 힘들다라고 말이라도 하잖아요. 네. 어제도 사실 그렇지 않아 다른 형님들 말이라도 보고 나오고 네. 신음이라도 나오고. 힘들다 말하잖아요. 네. 그때 코로나 때 그 1700 깨고 1400까지 2주만 내려갔을 때 그때는 사실 말도 안 나왔어요. 그냥 모니터 보면서 맞아. 딱 그 표정. 이거였죠 그냥. 제가 기억에 이런 큰일 났는데 이런 거. 2020년 3월 23일이었을 거예요. 네. 3월달 그렇죠. 5% 빠지고 네. 막 이러면서 네. 무슨 뭐 감기 같은 걸로 이렇게 된다고? 네. 막 그래. 사실 그때만 해도 이게 감기일지 인류를 멸망하게 할 바이러스일지 몰랐었으니까 그렇죠.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아무튼 여러분 네. 강해져야 됩니다. 저처럼 넉넉고 있다간 더 빨리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네. 자, 김작가 TV에서 이미 말씀하셨던 건데 길게 3년, 6년 보고 이 주식 사모으라라고 하셨던데 모르는 분들 위해서 그런 뭘까요? 뭘까요? 제가 뭐라고 말했나요? 그거 난 모르지. 김작가 TV가 뭐예요? 저는 이제 굳이 대형주 중에서 본다라고 하면 예. 삼성전자보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낫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삼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흐름들을 보면 네. 그나마 시장 대비 잘 견주하게 버티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올 상반기에 화두 중에 하나가 증설이었습니다. 증설. 네. 그러니까 뭐 반도체 기판 같은 종목들 예로 들면 증설을 한다는 것 자체는 뭔가 기업이 자신이 있거나 또는 또 다른 수요가 기대가 있으니까 무슨 산업이 성장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증설을 하는 건데 반도체 기판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올해 계속 증설이 나왔어요. 증설이 나왔다는 거는 그 부품들을 사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공장 그 캐파 가지고는 물려드는 물량 주문을 소화를 못하니까 증설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증설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미래 실적이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늘어나면서 그러면 주가도 당연히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다른 종목, 다른 업종들은 사실 이런 매출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 대형주들 사실 많이 없는 상태고 자동차 정도 빼면. 네.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 말에 송도 4공장이 완공이 되고 예. 내년에도 완공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삼성이 바이오로직스가 하는 게 이제 CMO잖아요. CMO하고 CDMO 두 개인데 네. 우리가 삼성전자 보고 있는 게 파운드리 요즘에 한창 하고 있는 파운드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도체 만들어 주세요 하면 그대로 만들어 주는 거. 근데 이걸 얼마나 더 미세하게 하고 있느냐 못 하고 있느냐 차이 때문에 TSMC나 삼성전자가 평가를 이렇게 받고 있는 거고 예. 삼성전자 위기설도 나오는 거고 그런 부분들인데 CMO는 바이오계에서 이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글로벌 제약사들이 삼성 바이오로직스한테 네. 설계도 약 설명서를 주면서 네. 이렇게만 만들어줘. 레시피. 네, 레시피를 그죠? 주면서. 근데 이제 그거를 대용량으로 잘 만들 수 있는 데가 사실 몇 군데 없죠. 네, 거기서 가장 많이 만들 수 있는 데가 삼성 바이오로직스고 공장 증설을 한다는 거는 계속 수요가 있잖아요. 근데 왜 송도에 있겠어요, 공장이?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이니까 가장 가깝게서. 그걸 감안해서. 네, 그걸 감안해서 있다라고 생각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모르지만. 그래서 네. 이렇게 보면 결국은 이제 공장 증설을 하게 되면 올해 내년 보면 오히려 시장이 안 좋을 때 올해 우리나라 주식시장 작년하고 올해 별로 안 좋았던 게 사실 영업이익 성장률이 이제 둔화. 예. 네, 성장은 하지만 사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실적 추정치가 별 변동이 크게 없거든요. 그나마 연초 대비 좀 좋아지고 있지만 네. 성장성이 2020년 대비 2021년 성장률로 봤을 때는 별로 좋지 않은 거죠. 그게 기울기가 둔화가 되니까. 근데 이런 이제 정말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들어가는 구간에서 시장 대비 좀 약간 두드러지는 그 성장성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최근에 증설하고 있는 뭐 업종들, 그 다음에 반도체 기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종목 업종군들이 있죠. 자동차, 대표적 자동차 그런 부분들이어서 그나마 시장 대비 강한 모습 지켜주는 모습이 이제 그쪽 섹터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스 말씀드리는 건데 대형주다 보니까 시장 부러지면 뭐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네. 방법 없습니다. 대신에 올라올 때 좀 더 빨리 올라오지 않을까 네, 그런 거죠. 네. 네. 네, 그런 상태예요. 그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늘 고민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락장에서 네. 그러면 내가 가진 종목들이 다 파란색인데 하락폭은 다 다르잖아요. 아, 그렇죠. 이럴 때 분명히 예뻐 보이는 종목들이 있고 맞습니다. 꼴보기 싫은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그 꼴보기 싫은 종목들은 하락폭이 컸으니까 네. 상승하면 더 많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걸 기대를 해야 되는 네. 건지 아니면 아, 안 될 놈은 죽이고 네. 그냥 차라리 지금 말씀하신 아. 것처럼 될 놈한테 몰아주는 게 나은 거예요. 그게 평소 그냥 기본적인 큰 틀에서는 그 전략이 맞습니다. 델롬한테 몰아주는 게 맞고 네. 이거는 뭐 지극히 개인적인 성향일 수 있긴 하지만 뭐 추세 추종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네. 결국 가는 놈이 더 간다 주의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좀 쉽진 않은 전략입니다만 그리고 지금처럼 모든 시장이 다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분명히 많이 빠진 애가 올라오기는 더 빨리 올라오긴 하겠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일정 부분 올라와서 단기 수급이 일단 목에 차거나 저항에 부딪히면 그 이후부터는 갈릴 겁니다. 아하. 네. 왜냐하면 이게 많이 내려온 종목들은 분명히 가격 메리트 발생 때문에 이제 리바운딩해서 빨리 올라올 수는 있어요. 네. 상대적으로. 근데 그 이후에 더 가려면 그동안에 빠졌었던 이유들을 다 상쇄시킬 수 있을 만한 뭔가 있어야 모멘텀, 됩니다. 예. 네. 뭐 실적이 됐든 뭔가 그런 건수,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그거를 해소하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9만 원에 사신 분이 있다고 칩시다. 네. 여기 바로 옆에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89,000원. 네. 근데 지금 그분들의 심정은 뭘까? 네. 그럼 지금은 7만 원에라도 올라오면 팔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해요. 아. 근데 이거를 투자자들의 심리를 다 뒤집을 수 있는 뭐가 필요한 거죠. 만약에 지금 주가가 반등해서 삼성전자가 7만 원까지 올라왔다 칩시다. 한 7만 8천 원. 야, 그런 그래. 더 올라와서 7만 8천 원 쳐요. 아니면 한 8만 원까지 올라 칩시다. 아, 근데 근데 딱 느낌 좋다. 그렇죠. 느낌 좋죠. 그러면 애매하죠. 네. 팔고 일단은 본전됐으면 팔까? 또는 이제 물타기 했으면 8만 원 정도가 평단해질 거예요, 지금. 그렇죠. 팔는데 본전됐는데 팔까 말까 고민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이 8만 원 내가 원래는 내가 본전되면 팔려고 했지만 네. 8만 9천 원 되면 팔라고 했지만 그 정도 했지만 지금 그때는 그때지만 지금 보니까 상황이 다르네 네. 라고 할 수 있는 뭔가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실적이 될 수도 있고 아. 뭔가 다른 건수가 있어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 급반등하면 다들 팔기 급급할 겁니다. 지금 딱 고선에 오고. 그렇죠. 예. 됐다. 이 고통스러운 네. 시간 이제 버텨냈으니. 그 사람들 팔기차감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그러니까 계속 저항을 받고 그렇죠. 계속 근데 그러려면 이거를 한 번에 내려가서 올라오면서 V자로 올라가던가 이제 대표적인 코로나 때가 3월 달에 그랬던 거고 아니면 옆으로 계속 횡보하면서 위에 있는 저항들을 얕게 벗겨내는 거죠. 지친 사람들 다 이거 저는 지금 벗기고. 30년 동안 안 팔 생각이거든요. 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래. 맞아요. 근데 저는 삼성전자는 7만 원 이하에서는 배당주로는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봐요. 배당주 관점에서 배당주. 적금 또는 네. 그래도 모아하다가 보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삼성전자는 아직도 사실 해결해야 될 문제들. 그러니까 예. 저는 뭐 애널리스트처럼 깊게는 모르지만 이제 주가의 이제 주식의 사이클, 예. 한국 주식시장의 특징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주식은 아직은 이머징 국가에 예. 들어가죠. 그렇다 보니까 분명히 외부 변수도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일 수밖에 없고 외부 경제에 그리고 상한가가 있는 나라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상승폭과 하락폭도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생각보다 파생 시장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큰 나라이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그래서 뭐 특별하게 요즘에 매주 목요일마다 특히 오늘 네. 목요일마다 아마 시장의 변동성이 큰 이유가 이제 주간 위클리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변동이 개별적으로 큰 종목들도 나오고 그래요. 네. 근데 이거를 역으로 잘 이용하면 상대적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이게 왜냐하면 선진 시장은 철저하게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금리나 이 환경을 따라가지만 이머징 국가들은 결국은 이런 수급적인 영향들, 약간 이성적인 영향들이 시장에 많이 개입을 하는 부분. 우리나라 테마주들이 특히나 강한 이유들이 네. 그래서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걸 잘만 이용하면 분명히 초과 수익 기회는 있죠. 근데 이제 이거를 그걸 근데 이거 나 같은 어렵죠. 사람이 잘 이용할 수 있냐? 어렵죠. 이용 당하죠. 우리가 이용하려고 그러다가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의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네. 네. 자, 시장. 서두가 엄청 길었네요. 네, 맞아요. 네. 괜찮아요? 그게 네. 본론이 됐네요. 아니 예전에 우리 오랜만에 보는데 네.
확실히 좀 장이 안 좋아서 그런지 얼굴은 상했어. 아, 근데 다이어트 떠주세요. 방송 많이 해서 그런지 말빨이 좋아졌어. 자, 그럼 시장 브리핑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 앞에서 이제 우리가 브리핑하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찌라시 편입니다. 시중에 놔두는 찌라시 검증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맞다 하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모르면 모른다 하셔도 됩니다. 네. 괜히 아는 척하다 틀립니다. 그죠? 이거는 어, 그냥 시장에 놓는 이제 찌라시를 갖다가 저희가 좋습니다. 브리핑을 하는 거니까. 자, 이제 우리 전문가가 브리핑 해봐 하면 바로 시작하거든요. 네. 멋있게 한번 해보세요. 네, 브리핑 해보십시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소폭 상승으로 어쨌든 마감을 했습니다. 6월 16일. 네. 삼성전자는 6만 원 이하로 떨어질 거고 지금 네.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엄청 하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6만 이하로 떨어질 거고에 대해서 그리고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엄청 하고 있다. 어제 신문에도 5만 원대 갈 거다 막 이런 기사. 네. 그리고 떨어질 때는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올라갈 그렇죠. 때는 또 올라간다고 하고. 이 찌라시 어떠세요? 네, 뭐 이거는 찌라시라기보다는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네. 맞다 틀리다 뭐 제가 뭐 전문가라고 해서 앉아있긴 하지만 지금 뭐 전문가라고 수익 잘 냈냐?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보면 뭐 운용사, 자문사, 뭐 개인 투자자, 아비규환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네, 지금은 어쨌든 서바이벌 게임이에요. 음. 살아만 남으면 일단 분명히 기회는 오는데 살아남는 방법은 각자의 뭐 주식 투자 관점으로 살아남으셔야 되는데 네. 이거는 순수하게 그냥 전문가를 떠나서 제 의견이기는 네. 한데요. 삼성전자는 어쨌든 6만 이하로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데 올라오긴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네. 이거는 정말로 이제 삼성전자 베팅에 대한 영역일 수 있어요. 예. 근데 최근에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 장기적인 관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파운드리 아까 말씀드렸던 파운드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부분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별로 매력을 못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네. 일단은 뭐 반도체, D램, 그 다음에 비메모리, 요즘에 지금 말씀드린 파운드리, 예.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도 하고 네. 가전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들 합니다. 차라리 반도체 관련된 투자를 직접적으로 하실 거면 하이닉스가 난데 하이닉스도 사실 별로 좋지는 않고 최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른다고 해서 삼성전자 오르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 바라보는 이제 그 결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반도체 투자를 할 때 차라리 오히려 소부장 쪽은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 차라리 삼성전자는 이제 삼성전자의 운명은 파운드리 쪽에 달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5나노에서 7나노 지금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 선단 공정이라고 하고 5에서 7나노 정도의 공정에서는 솔직히 이제 TSMC한테 좀 밀린 거 사실입니다. 예. 수율도 안 나오고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D램 우리가 하는 뭐 이제 D램 반도체 하면 우리가 뭐 일반 PC에도 꽂고 뭐 여기저기 다 쓰고 하는 범용으로 많이 썼어요. 네. 그냥 많이 찍어내서 삼성전자가 저가에. 공급을 통해서 가격을 조절할 수 있었어요. 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이닉스랑. 근데 점점 이제 빅테크 글로벌 빅테크들이 점점 커가고 너무 다양하게 하면서 옛날에는 소품종 대량 생산의 개념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다품종 소량 생산의 개념을 가고 있는 거죠. 그들 입맛에 맞는 반도체를 만들어줘야 돼요. 네. 예. 반도체 그 빅테크 회사들이 우리 요런 스타일의 반도체가 필요해라고 했을 때 근데 되게 엄청 조그맣게 네.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첨단의 기계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그러려면 이 정도 반도체 사양이 필요하다라고 해줘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욕구를 삼성전자가 제대로 못 실현해 줬다라는 게 지금 사실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TSMC는 잘 해내가고 있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5에서 7나노 공정은 삼성전자가 이제 TSMC 밀렸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우리 5에서 7나노 포기하고 3나노 갈게 했죠. 근데 TSMC는 우리 그럼 1.5나노로 바로 갈게 이렇게 된 거죠. 수율도 안 나오고 이게 가장 문제는 수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완성률, 이제 완성도라고 할 수 있겠죠. 들인 돈은 엄청난데 뽑아내는 반도체 완성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밀레라고 들어보셨어요? 전혀 못 들었어요. 공밀레. 공밀레가 뭐죠? 에밀레종 아시죠? 네. 에밀레종. 네. 에밀레종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종을 뭐 이제 그 안에는 뭐 아기도 들어가 있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헐. 쉽게 말하면 공밀레는 공돌이들의 애환이 녹아져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반도체 생산 기술을 하려면. 예.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한국 이제 기업들이 뭔가 이제 그 소확행이라던가
그 워라벨이라던가 이런 게 나오면서 사실 조금 이런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랑 좀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밀어붙이는 식이 가능했잖아요. 네, 좀 위험한 커뮤니티일 수도 있긴 한데, 어떤 느낌이냐? 네, 무슨 얘기를 하시나? 네, 아, 공돌이들이 그냥 막 그 아이고, 똑똑한 야. 부신들이 그냥 까면 까. 어. 만들어. 52시간 이런 거 없이 그냥 막 밀어붙여서 80년대 90년대 분위기로 그래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분위기가 사실 그런 분위기가 맞다는 게 아니라 네, 네.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가 커왔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커왔죠. 근데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회 분위기도 이제 워라벨이라던가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 가면서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과도기적인 관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관련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이거는 뭐 제 코멘트라기보다 이 삼성 반도체에 있는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좀 그래요. 항상 옛날엔 밀어붙이시기 있는데 나만 해도 별로 일하고 싶지 않아. 약간 빨리 퇴근하고. 그러니까 최근에 코인이나 부동산들 이런 것들이 뜨면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좀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전반적인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다시 주식으로 돌아와서 너무 샜어요. 네. 너무 샜는데 어쨌든 예, 이제 딴소리 안 한다고 하더니 엄청 어. 더 는 것 같은데. 아니, 지금 뭐 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네.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360조입니다. 네. 네. 본주만 우선주 빼고. 네. 근데 어제 450조 투자 발표를 했습니다. 네. 결국은 뭐냐면 이쪽이거든요. 결국은 후공정에다가 밀어붙이겠다. 음. 이제 그러면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투자한 돈들이 이제 다시 이제 투자한 돈이 이제 뭐였죠? 다시 돌아오는 회수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가 삼성전자 정말 매수기겠죠. 근데 이걸 보려면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두 분이 외국인 투자자, 예를 들어서 영국에 있는 정말 거대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 사모펀드 운용자라고 봤을 때 한국이라는 나라는 외부에 취약하고 삼성전자 반도체 잘하는 나라 있고 현대차 있고 그다음에 뭐 정유, 조선 이런 거 잘하는 나라예요. 사실 외국인들이 진짜 관심 있는 게 뭐 큰 뭐 작은 뭐 중소형주들이겠어요. 이제 어차피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투자를 하는 건데.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삼성전자를 사느냐 마느냐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과연 매력적이냐? 삼성전자가 올해 한 58조 정도 보고 있고 내년에 60조 이상을 보는데 그거 믿을 수 있어? 지금 물음표 붙어 있는 상태예요. 그게 떨어져 나가지 않으면 네. 쫙 반등은 저는 TSMC 수율에 대한 기사들을 네. 보면 사실 여기 뭐 찌라시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전부터 삼성전자 수율과 관련된 찌라시 안 좋은 찌라시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뭐 어떻게 보면 투자자 찌라시라기보다는 이거를 다 알고 있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뭐 확인된 부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면 삼성전자는 다시 이제 한 번 더 퀀텀 점프를 하겠죠. 10만 뭐 8, 9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이면 뭐 TSMC를 격차 줄였다 뭐 이런 기사들이 필요한 거죠. 이제 지금은 근데 사실 3위인 인텔하고도 격차가 좀 더 줄어들고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지금 뭐 사실 디램 반도체는 잘 벌고 있잖아요. 캐시커 역할을 하는데 번 돈 가지고 이제 파운드리가 잘 돼서 이제 뭔가 압도적인 2위가 되던가 1위를 추격하는 그게 되면 분명히 퀀텀 점프 됩니다. 근데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거 보고 투자하는 거죠. 그렇죠. 삼성전자가 외국인을 고문해서라도 이제 올려놓으면 분명 10만 원 이상 갈 수 있는 날이 올 건데 아직은 물음표인 거죠, 말이 지금. 네, 그리고 굳이 하락 추세에 있는 거를 물타기도 아까 말씀드렸죠. 배당주 관점은 오케이다. 네. 대신에 굳이 물렸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물타기 하면 일시적으로 잠깐 계좌가 약간 마이너스 줄면서 심적인 안정 효과가 옵니다만 큰 의미 없다. 지금은. 알겠습니다. 네. 물타기는 진짜 심리적인 안정만 있을 뿐이지. 네, 그냥 똑같지 않아요? 리스크만 더 키우는 거예요. 리스크만. 맞아요. 네. 그거는 이제 물타기 했다가 일정 부분 반등하면 물타기 한 수량만큼 다시 팔고 그렇죠. 나온 정도. 그 정도. 그게 가만히 보면 계좌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눴을 때 9만 원에 100주 산 거를 물타기를 지금 6만 원에 100주 사서 섞어 놓는 거나 그렇죠. 이 계좌 닫고 다른 계좌에 신규를 사는 건 똑같죠. 건데 그냥 눈으로 보기에 맞습니다. 예. 하락폭이 좀 주니까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고 네. 딱 그거예요. 심리적 네, 안정인데 맞습니다. 네. 리스크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한쪽으로 몰아지는 리스크만 더 커지는 안전한 주식은 없습니다. 그죠? 항상 저한테 안전한 주식 추천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주식 자체가 위험 자산인데 은행에 넣어놔야지. 은행에. 그렇죠. 안전 자산이 아니면 안전 주식은 없어요. 가만히 주식은 진짜 없고 아직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그럼요. 안전한 주식.
자. 삼성전자 안전한 주식인 줄 알고 많이 있죠. 자, 알겠습니다. 네. 질문 하나 했는데 30분 다 갔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한 시간 진행 어떻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 뭐 했어요 중간에서? 아니 나 계속 끊으려고 했지. 둘이서 신나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좀 짧게 가겠습니다. 자 다음 네. 브리핑 한번 또 부탁드릴게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이 자이언트 스텝을 강행을 했습니다. 21세기 들어서 처음이죠. 네. 녹화 기준으로 6월 16일인 오늘 코스피가 살짝 반등세를 이어갔는데 증권가에서는 이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 단기 하락세는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단기 하락세는 진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지만 오늘 코스피 종가는 네. 네. 단기 하락세도 또 계속 이어가는 느낌이죠, 사실. 그럼 틀렸었네요. 네. 아하. 저는 변동성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할 확률이 높고 지금 94년 11월 이후 75bp는 처음이죠. 네, 그리고 이게 사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네. 우리가 그 90 전에 긴축이 언제부터 한번 있었는지 아세요? 언제?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지금 이제 금리를 인상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직전 금리 인상기가 언제부터였는지 아세요? 2014년? 네, 15년부터입니다. 예. 2015년 12월부터인데 예. 그때 주가 흐름을 보시면 네. 삼성전자의 진짜 상승은 2016년부터 나왔어요. 그쵸. 금리 상승. 이상해. 그래서 최근 20년 또는 20, 30년 정도에는 20년 전, 2, 3년 전 시계열로 봤을 때 그리고 처음에 연준이 금리 인상한다고 했을 때도 금리 인상기에 주식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도 그렇고. 왜냐하면 그걸 겪어보지 못했어요. 금리 인상기에 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네. 미국 주식도 바로 맞죠, 올랐더라고요. 맞죠. 예. 그러니까 보면 금리 인상기 때 주식이 떨어진다. 왜냐면 이걸 뭐 어떻게 해석했냐면 첫 번째 금리 인상할 때는 충격이 있을 수 있어. 오케이. 근데 통계를 쭉 내봤더니 30년 통계를 내봤더니 금리 인상기 초반에는 떨어지지만 종국적으로 다 올랐더라. 왜냐면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거는 그 말이 즉슨 경기가 버틸 수 있으니까 연준이 하는 거다. 네. 오히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금리 인하기. 왜냐면 지금부터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가 인생에 생길 것 같으니까 금리 꺾는 거다라고 해서 했었죠. 그래서 직전 금리 인상기를 보시면 2015년부터 2015년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처음 했고 네. 25p 했고 2016년 12월 달에 25p를 했습니다. 네. 근데 삼성전자 주가는 2016년 5월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 당시 130만 원, 260만 원까지 1년 반 걸쳐서 올랐거든요. 와. 그리고 나서 2018년도 금리 인상이 막판에 부러지기 시작했어요. 예. 그때 이제 미중 무역 분쟁하고 같이 겹치면서 아하. 2018년 10월 달에 소위 말하는 개박살 시즌 종료가 됐었죠. 어떤 악재가 하나 터지기 전까지는 그냥 쭉 네, 갔었어요. 올라가다가 그래서 이번에도 저도 그렇고 지금 금리 인상기 처음에 당연히 처음 인상한다고 했을 때 오케이 처음에만 잘 버티면 돼. 그랬었죠. 그 처음을 우리는 2,800 정도 그치 봤죠. 그래서 내려갈 수 있으면 다시 올라올 거야 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과거 사례들이 이 전제 조건이 다 틀려버린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이 테이퍼링이 처음 등장한 개념도 2014년인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 버냉키 회장이 네.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딱 들고 나왔어요. 테이퍼링 뭐야? 뭐 다들 그랬어.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무서운 거 있죠. 모르는 거에 대한 공포. 네. 코로나도 처음 나왔을 때 모르다 보니까 지금이야 사실 뭐 죽을 병 아니라는 거 알지만 그 당시만 해도 맞아요. 이상한 영상도 많이 돌았고 네. 코로나 걸리면 다들 죽는다는 것도 알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막 뚝뚝 떨어졌잖아요. 그때 당시 테이퍼링에 대한 개념이 처음 들고 나왔을 때 코스피가 10% 빠졌고 코스닥도 15% 이상 빠졌었어요. 네, 단기간에 한 달 만에. 근데 다 회복했죠. 알고 봤더니 이거였어. 별거 아니었어. 그리고 실제로 금리 인상 2015년 12월 달에 금리 인상하고 한 달 정도 고생하긴 했지만 코스피랑 삼성전자 쭉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기 때는 주식 올라가. 결국은 올라가. 연준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금리 인상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근데 이걸 몇 년에 걸쳐서 4년에 걸쳐서 했어요. 2015, 16, 17, 18. 네. 근데 지금은 1년. 쫙쫙.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떻게든 살아남으시면 지금 시간을 이렇게 압축해서 지금 겪고 있어요. 금리 그 확장 정책과 긴축 정책을 지금 되게 짧은 시간 동안 거의 한 7, 8년에 걸쳐서 있을 거를 2, 3년 동안 겪고 있는 거예요. 2020, 2021, 2022 불과 그쵸? 2년 살짝 이제 넘었는데 내년까지 이제 금리 계속 올린다고 하니까 한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사실 전쟁도 꼈잖아요. 예. 전쟁도 끼고 역대급 유동성 장애다. 버블에다가 코인발 리스크도 좀 있고 그렇다 보니까 변수가 그렇죠. 너무 많으니까
사실 전쟁이라는 변수는 과거 최근에 없었거든요. 없었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거 변수 자체가 예상할 수 없는. 네, 오늘 미국 금리 인상했지만 앞으로 더 변동성이 더 심해질 거라고 예상하는 거는 네. 사실 연준이 경로만 지정해주면 3월 달에 연준 금리 인상하고 나서도 사실 잠깐 좋았었습니다. 3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좋았었어요. 네. 왜냐하면 연준이 이렇게 맞아요. 할 거라고 경로를 줬거든요. 그렇다 보니 오다가 근데 4월 들어서 전쟁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인플레 이거 심각한데 생각보다 나오면서 이게 변동이 엄청 심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오늘 이제 이런 경로들에 대해서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 항상 경로를 주죠. 네. 점도표로. 점도표. 근데 오늘 점도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위부터 아래까지 되게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모르겠다. 다 모르겠다. 다 이게 결국 모르겠다예요. 음. 모르겠다. 그러면 뭐냐면 그럼 투자자들은 더 혼란에 빠지겠죠. 앞으로 그렇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돼? 네. 네, 그러면 각자의 생각들마다 포지션들이 다 다르겠죠. 네. 그럼 이게 다 변동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변동성장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하락장도 아니고 네. 약세장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네. 경기 침체, 그러니까 경기 둔화가 있고 침체가 있는데 네. 침체라고 하려면 20% 정도 빠져야 되거든요. 이미 주가 침체 국면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네요. 예, 예. 둔화는 고점에서 빠졌을 때가 둔화고 조금 일정 부분 조정났을 때 20% 이상 빠지면 침체라고 하는데 이미 주가는 침체가 와버렸어요. 침체라는 단어를 애널리스트 쓰기도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사실은 더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밀리면 기다리면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긴 하죠. 예. 뭐 공황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이상. 네. 근데 지금 봐보세요. 우리가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미국은 뭐 모르겠어요. 더 빠질지 안 빠질지 모르겠지만 코스피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어차피 이익이 훼손되는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PER은 사실 큰 의미가 없고 이럴 때마다 나오는 게 PBR 순자산 가치 기준이잖아요. 우리가 선행 PBR 1년 선행 PBR 기준으로 0.9배, 2,500포인트를 보고 있거든요. 0.9가 2,500. 2,500포인트입니다. 네. 이게 깨지면 네. 기다리면 항상 올라오는 구간이 PBR 0.9배 수준이었어요. 코로나 직전에 코로나 시국에 PBR 0.9배가 1,700이었습니다. 네. 근데 1,700 깨고 1,400 초반까지 갔다 왔죠. 그쵸. 네. 근데 0.9배 이하는 시스템을 건드려야지만 갈 수 있는 데가 0.9배 이하예요. 0.8배, 0.7배가. 시스템을 건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같은 거. 네, 정말로 뭔가 이제 경제 붕괴 약간 그런 느낌 있죠. 그런 게 와야 돼. 근데 지금 사실 인플레 때문에 이런 건데 예. 우리가 먹고 사는데 뭐 전혀 지장이 있나요? 사실 지금 주식 하시는 분들 이제 뭐 인플레 때문에 좀 물가가 올라갔다는 걸 인지를 하긴 하지만 사실 지금 뭐 당장 IMF나 그쵸. 서브프라임이나 어. 뭐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주가가 떨어지니까 0.9가 떨어진 거죠. 인플레 네. 때문에. 그러고 보면 이 부분이 해소가 되면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대신에 이게 근데 그 바닥은 잡지만 위로 튄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아하. 네. 그치. 아니 코로나 때문에 너무 높게 갔었잖아. 우리가 그죠. 기준치 낮출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나는 올라간다고 해도 그죠? 사실 좀만 더 있으면 코로나 전으로 다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잠깐의 꿈이 코로나 전에 고점 분위기까지 네, 네. 온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큰 기업들이 많이 상장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PBR 좌표가 올라갔던 거고, 그러니까 0.9배 이하는 인간의 심리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예. 자, 할 말이 더 많은데 자르시는군요. 1부는 여기서 마쳐야 되고. 아이고 수다쟁이가 돼서 왔어. 할 말 많았나 봐 그때. 아이고 정말. 그러나 이야기가 재밌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1부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